제가 한국을 처음 알게 된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신드롬이자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제이콥입니다. 저는 원래 국제 정세와 경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에서 국제무역을 전공하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각 나라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성장하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저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새로운 수출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졌어요.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도 자국의 상품을 원활하게 수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 일본도 있고 동남아 국가들도 많은데 왜 중국은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선택하려고 하는 걸까? 저는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강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무역의 중심으로 떠오를 만큼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나라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낸 사실들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한국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경제 강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한국의 무역 규모를 살펴봤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수출 대국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조선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SK, 포스코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사실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태평양을 통해 미국과 연결되는 요충지였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거점이 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물류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인프라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어요. 한국의 무역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조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의 물류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된 것이죠.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 항구인 부산항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 중 하나였어요. 이곳은 엄청난 양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첨단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전 세계의 컨테이너 선박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은 국제적인 물류 허브로도 유명했습니다. 저는 원래 인천공항이 단순히 승객 수송이 뛰어난 공항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화물 처리 시스템을 갖춘 공항 중 하나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인프라 덕분에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한국은 원래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겪으며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교육열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였고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러한 교육열 덕분에 한국은 뛰어난 엔지니어와 연구 인력을 꾸준히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60년대부터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덕분이었죠. 한국 기업들은 매우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을 이루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특히 IT와 기술 기반 산업에서 한국의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숨은 강자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직접 가서 경험해보면 어떨까? 저는 책과 인터넷을 통해 한국을 공부했지만 실제로 가보지 않고서는 진짜 한국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물류 인프라는 정말 세계 최고일까? 한국의 기업 문화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제 전공이 국제무역이었기 때문에 교수님께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학교에서 한국의 한 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는 곧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저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내가 조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일까? 설렘과 궁금증을 안고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곳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여행자가 아닌 국제무역을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돈의 흐름을 꼽습니다. 세계 경제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며 자본 역시 시시각각 변동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돈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면 국제 경제의 흐름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의 흐름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보통 경제학에서는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을 통해 돈의 움직임을 분석합니다. 실물 경제는 제조업, 주택시장, 상업시설,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하는 반면 금융시장은 주식, 채권, 원자재인 금, 원유, 구리 등의 가격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 경제를 연구해 본 결과 저는 한국이 단순한 무역 국가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강국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할 즈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역시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중국은 새로운 우회 수출 경로를 모색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무역 압박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우회 수출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어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할 때 무관세 또는 평균 3.2%의 관세를 지불하면 되었고 일본 역시 평균 1.1%의 관세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받아야 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통한 우회 수출 전략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한국 기업들의 협력, 중국 TV 제조업체들의 한국 시장 진출 등이 이러한 흐름의 일부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은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GDP의 25%는 제조업에서 나옵니다. 삼성, 현대, SK, LG 등 대기업 대부분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대기업들이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미국과 유럽에 공장을 설립하며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한국 투자 확대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전기차 기업 BYD의 한국 시장 진출이 있었습니다. BYD는 2025년 1월부터 한국에서 중저가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국 내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유통업, 마케팅 산업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면 한국 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즉,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했던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을 돈 버는 기계머니 머신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언제든지 추가적인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직접 공장을 세우기보다는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을 통해 수출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전기차 기업 BYD가 한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망, 쇼룸, 서비스 센터 등을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를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기존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았죠.
이는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제조업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으로 생산 및 자본을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그러한 빈자리를 채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투자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중한 외교 및 경제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 강국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 역시 명확해 보였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이 변화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라는 점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저는 한국의 경제와 비즈니스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문화와 사고방식까지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의 가치관이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저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중 하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의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였고, 저에게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인식을 바꿔야 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미팅 당일, 저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 하나였고, 저는 이 회사의 고위 관계자들과 중요한 협업 논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팅 전날 밤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준비를 철저히 했고, 발표 내용도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완벽하다.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미팅이 시작되고 나서 저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협업과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가 더 강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면서 한국 측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제 발표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미팅이 끝난 후 제 한국인 동료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제이콥, 발표는 좋았는데 혹시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좀 더 공부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는 제 발표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동료의 반응은 다소 조심스러웠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자 동료가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 그리고 발표 중간에 몇몇 분들이 질문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내가 계속 말을 이어가서 질문할 기회를 놓친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국식 방식으로 미팅을 진행하면서 한국인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팅을 마치고 난 후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발견하며 감탄했지만 결국 저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고민 끝에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좀 더 깊이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한국인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표나 회의 중에도 혼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니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미팅 중에 이 방식은 비효율적이니까 바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고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한국 기업 문화에서는 개인의 능력보다 팀워크와 협업이 훨씬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즉, 저처럼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상대방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했던 것이죠. 저는 제가 했던 실수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관계자들에게 정중하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제 미팅에서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배워가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뜻밖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제이콥님, 저희도 외국 파트너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이 깨달음이 한국에서의 제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미팅 이후 저는 한국인 동료들과 더욱 깊이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밖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협업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몸소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한국 경제의 진짜 강점은 기술이나 제조업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 무역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팀워크와 유기적인 협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점이 바로 한국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강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다시 한번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문화와 소통 방식을 철저히 고려하며 한국인들과 진정으로 협력하는 미팅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한국 경제의 중심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이 가진 숨겨진 강점을 직접 체험하는 순간이었죠. 제가 한국에서의 마지막 미팅을 준비하던 날,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곳을 단순한 경제 강국으로만 바라봤습니다. 뛰어난 제조업, 혁신적인 IT 기술,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 하지만 몇 달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미팅이 시작되었고 저는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처럼 제 의견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화를 조율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배운 덕분에 자연스럽게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팅에서는 단순히 계약과 숫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와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한국 측 관계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제이콥 씨, 이번 논의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파트너가 된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의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의 경제는 단순한 제조업 강국이 아니라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유연성과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나라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했을까 라는 궁금증을 풀고 싶었지만 떠날 때쯤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성공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였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한 번 방문하고 끝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단순히 경제나 무역 지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협력하고 어떻게 신뢰를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다시 올 것을 다짐했습니다. 더 깊이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 궁금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나라에서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